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제가 뉴스를 정리하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밀어넣어서 최신 뉴스로 업데이트해서 지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는 오늘 아무래도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이 개시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은요.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권익위원장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참, 할 말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은요. 바로 탈북 어민 북송 정의춘 서훈 징역 10월 선고유예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도 안 차서요.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까지 다 집어넣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헌재에서 샅샅이 다 댓글까지 조사를 할 것 같은 기사들도 보였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들, 한동훈도 책을 썼네요. 그 내용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법적인 부분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는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권익위원장은 왜 이 사람을 지금 바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걸까요? 왜 제가 딱 모르는 유일한 한 가지를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아니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제일 오늘 이해 안 가는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네. 조금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는 곽종근, 네. 내란죄의 공범으로 돼 있는 곽종근이 어떻게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 권익위원장이 제대로 법률을 정확히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자, 기사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뒷면에 기사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일단 기사를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공수처 대금의 신고서 송부. 자, 그러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얘가 공익신고자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내란죄의 공범으로 좀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뭐 내란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더라도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내란죄의 공범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곽종근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제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류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류의 얘기가 어떻게 공익신고가 되는지 의문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국회 단전 단수가 문제됐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까지 확인된 수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수 단전 조치는 이 곽종근의 독자적인 지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책임지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참 곽종근 이 사람은 정말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PD님 곽종근 얼굴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곽종근 하니까 누가 곽종근이었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곽종근이 누군지 헷갈리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곽종근이 권익위원장이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해서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할 것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익신고를 했다. 뭐야 이거? 곽 전 사령관이 공익위에 자기가 신고한 거였어요? 저 지금 되게 황당했어. 저 지금요 읽다가 내가 본 것이 맞나? 곽 전 사령관이 지가 했어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지가 했네요. 네. 자, 여러분 저 사람입니다. 얼굴 보세요. 근데 저 사람이 직접 이 공익신고서 작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전 기사 읽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곽종근 명의로 네. 접수가 됐겠죠. 네. 신고서가. 근데 그 신고서를 저 눈에 보이는 지금 저 곽종근이가 직접 작성했을까요? 저는 나 거의 지금- 99.9% 아니라고 나 지금 생각해요. 너무 황당해서요. 자, 그럼 지금. 저건 누가 작성해 줬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곽종근이 공익신고자 된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말 화가 났다니까요. 지금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눈물 날 만큼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예요? 공익신고가 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배운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 거라는 게 지금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 맞습니까? 공익신고자? 두 번째 뉴스 먼저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13-1 뉴스, 13번 뉴스입니다. 박정희 암살 고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 김재규 사건, 박정희 암살 재심 결정. 자, 이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띄워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암살이라는 표현이 뭐죠? 몰래 죽였다가 암살 아니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암살이에요? 몰래 어디 숨어 있다가 저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밥 먹다가 그 옆에 있던 자기 부하 권총 뺏어 갖고 하고 쏜 거잖아요. 근데 왜 암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박정희 암살이 됐죠? 네, 암살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윤봉길? 아니. 그죠? 마치 저기 저 안중근 암살? 암살하면 뭔가 독립운동 느낌이 확 나고. 잠깐만요. 이게 단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암살로?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도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을 못 했는데, 언제 박정희 암살이 됐죠? 이게 암살이었나요? 여러분, 이게 암살 맞나요?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살인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살인이죠. 더군다나 죄명이 뭡니까? 살인 목적, 내란 목적 살인죄잖아요. 내란 목적 살인죄. 그럼 법원이 내란 목적 박정희 대통령 살인 김재규 재심 결정 이 정도는 돼야지 답이 제대로 된 제목 아닐까요? 네. 자, 대한민국이 오늘 하루 2025년 2월 19일 하루에 쏟아진 세 번째 얼척없는 뉴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46번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정의용 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여러분 제가 오늘 선고유예라는 단어를 보고요. 벌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징역형을 선고유예다? 근데 선고유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선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척척 박사 정준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선고유예가 뭔가요? 선고유예라는 형을 선고를 하면서 그죠? 다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그 선고가 없었던 걸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법 좀 여러분들께 형법 제 59조 제 1항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개전의 정이요? 그러니까 개전의 정. 개선이 바뀔 가능성이란 얘기 아니에요? 개전의 정이라는 것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 정의용, 서훈 저런 사람들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단 한 번도 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건은 선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니까 징역 10개월이니까는 선고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개전의 정이 현저하게 있다. 응? 개전의 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현저하게 있어야 되는데 개전의 형이 현저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훈과 정용 등이 재판에 회부됐을 때 난리 났었어요. 북송 어민, 탈북 어민을 북송 어민이 아니에요. 말 다시 갈게요. 탈북 어민을 북송한 이 사건 엄청나다. 인권이 정말 무너졌다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지만 이 사건에 또 다른 핵심이 하나 있죠. 누가 의사결정을 했느냐. 맞죠? 대통령이 문재인이 한 거로 보이는데 당시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재인은 모르고 서훈이랑 저 사람들이 의사결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탈북 어민을 북송했어도 결국은 선고유예라는 이게 지금 이게 법입니까? 아니, 법이 아니죠.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 이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 쪽의 유튜브들이요. 이제 서훈 끝났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재명 이번에 왜 미국에서 제재 들어온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런 사건도 지금 그렇게 크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하면. 그러니까 당시에 탈북 어민들은요. 본인들이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귀순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대한민국에 있고 싶다고 예, 하지 않았었나요? 단순하게 대한민국에 귀순할 뿐만 아니라 네. 제가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북한으로 그냥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돌아가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문점 거기서 그죠? 온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저항하는데 나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국정원이나 관계 직원들이 네.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네 사람이 하나씩 들고 기억나죠. 그래갖고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에 인계를 했었었죠.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비공개였어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피고인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히 언론에서 지금 취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고유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 라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 예상컨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선고유예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더군다나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둘 다 사형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 첫 번째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 두 번째는 탈북 어민 북송 선고유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박정희 암살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무슨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 이게 지금 오늘 하루인데요. 민주당 문영배 임기 연장 꼼수 법안 발의. 여러분 이게 바로 거대 야당의 폭주예요. 민주당 문영배 임기 연장 꼼수 법안 발의. 자, 정준기 변호사님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지금 임기가요 6년으로 돼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임기를 한 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임기가 한 번 연장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헌법 제112조 1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년으로 하니까 원래는 6년이 지나면, 그러니까는 지금 문영배의 경우에는 4월 18일이 되면 6년이 꽉 찹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때 그만둬야 돼요. 그 문재인 문영배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날짜가 있네요. 그런데 연장 법안은 무슨 말이냐? 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네. 그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헌법재판관이 계속 그 헌법재판관 직무를 수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월 18일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의 법률대로라면 문영배는 그만둬야 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영배와 이미선을 후임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몫이거든요. 임명하지 않는다면 거리가 되잖아요. 2명이 없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문영배랑 이미선이 계속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현재 진행되는 헌법재판을 4월 18일까지 끝나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되더라도 10월 18일까지는 문영배가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탄핵 찬성에 손을 들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시작할 때, 아투 방송에서 유여회 적반하장을 시작할 때 제 나름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하는 거,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아야 되는 것들은 알려드리는 것이 뉴스의 목표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석해서 여러분 이거 가짜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하고, 또 여러분 이런 법안이 나왔으니까 이 법안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그 모든 걸 다 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아투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유여회의 적반하장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뉴스를 정리하다가 제가 아침부터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뭐 이런 일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을 한꺼번에 하지? 왜 오늘 하루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김재규 재심? 저 너무 화나요. 권익위원장이 곽종근이 아까 그 머리 아저씨가 공익신고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 북송했던 사람들 뭐? 아까 10개월 선고유예. 선고유예? 그런데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 문영배 임기 연장? 자, 문영배 임기 연장을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꼼수 법안 발의했어요. 정 변호사님,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행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거를 보면은 바로바로 통과시켜 가지고 곧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또 최상목에게 가겠죠. 네. 그래서 또 법률안 거부권 그쵸? 문제가 또 생기겠죠. 법률안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또 탄핵하겠다고 겁주겠죠. 그러면서 다시 해당 안을 또 올리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대 야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손에 있으면 이 법이 이렇게 무섭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악법이 통과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지켜야지. 준법 정신이 있어야지. 악법도 준법 정신에 해당된다니까요. 그 법을 못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허벌쩍 무슨 해파리 냉채 같아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야하는 거 아니야? 8대 0으로 탄핵되는 거 아니야? 하야하는 거 아니야? 탄핵되는 거 아니야? 8대 0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힘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속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결과 당연히 승복할 것. 최대한 공정적법 촉구. 근데 사람들은요, 이 기사 싫다는 거예요. 왜? 승복할 것 이런 거 왜 하냐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저 말을 한 거는 매우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최근에 오웅진 신부 관련해서 오웅진 신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매우 잘못된 겁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왜 당연히 승복하죠? 이렇게 부정의하고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에 저희가 어떻게 승복을 하나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승복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속보요. 윤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에. 아니, 왜 저 하야 고려 안에를 계속 얘기해요? 그거 아세요? 쓸데없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에는, 자, 그러면은 무슨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어요 하면은, 야, 조기는 집에서 구워나 먹어. 조기 구워나 먹는 거야. 조기 대선이 뭐니? 조기는 구워 먹는 거야. 이러고 말아야죠. 여러분, 조기 대선 찬성하세요? 근데, 하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야, 대통령 하야 같은 얘기 왜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싸우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기각일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애가 공부 못하면요, 너 시험 보면 뭐하니? 대학은 똑꼬딱 떨어질 건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인가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운을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야 고려 안 해. 아, 그런 단어를 왜 입에 대요? 그러면서 볼래요? 자, 대리인단, 사퇴 등이 중대 결심이다. 무슨 사퇴 등이 중대 결심이에요? 사퇴하라니까요? 정 변호사님,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사퇴 카드밖에 아니,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저 사퇴 카드는 써야 돼요. 근데 사퇴를 하겠다는 중대 결심을 하는데 탄핵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저거 석동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될 정도로 적어도 석동현 변호사가 저 얘기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다른 변호사들이랑 상의해서 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들이 왜 지금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 이미 탄핵이라는 인용이라는 결과를 준비해놓고 예정해놓고 그냥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시정한다면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명확하게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헌재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고 해야 되고요. 진짜 해야 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권익위에서 했잖아요, 어제요. 네. 권익위 아니었나요, 어제? 인권이요. 미안합니다. 인권위에서요. 인권위 권고안 나온 거 지켜라고 얘기해. 왜 그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맞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편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공정함과 신속함이 부딪힐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혀서 제대로 잘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왜 니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치느냐.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권위에서 나왔던 그 인권위 결정문을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인권위 결정문을 헌재는 받아라. 헌재는 인권위 결정문을 지켜라. 이 얘기가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 워딩입니다. 근데 그 워딩이 아니고요. 탄핵 심판 결과 당연히 승복할 것.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요. 인권위 결정을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권위 결정 석방하라. 석방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번 뉴스 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전쟁 사변 못지않는 중대한 위협 상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엄은 경고용이었고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지만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했으니까 석방시키는 것을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어제 계속 강조했는데요. 독재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악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국회 측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측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걸 더 정확하게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독재라는 게 뭐죠? 독재가 홀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일 수도 있는 거죠. 계급 독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자,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독재가 대통령 독재입니까? 국회 독재입니까? 국회 독재죠.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독재죠.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법률 같지도 않은 법률을 마구잡이로 선전선동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그것 하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내려보내면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소리나 하면서 똑같은 사실상 똑같은 법안을 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런 게 독재죠. 자, 요번에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비상계엄을
악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무슨 독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무슨 독재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고 헌법재판을 하고 국회에서 나온 거 보면 뭡니까? 아니 대통령이 얘기해도 밑에 사령관들이 하나도 들은 게 없잖아요.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쳐요. 근데 끌어내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끌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독재예요, 독재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5번 뉴스입니다. 자, 기사가요, 아주 뻔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요, 네. 카톡방 5곳을 잠입 취재했대요. 경향신문 기자네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극우 카톡방 5곳 잠입 취재해보니 명찰 없는 경찰, 중국인, 탄핵 죽음으로 막자, 선동이 만연하다는데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저 더 내려주세요. 카톡방을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네, 아예 이렇게 올리면서요.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카톡방을 이렇게 올리면서 카톡방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카톡방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 아시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제보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잠입해서 카톡을 캡처한 뒤에 고발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더 문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 사상 검증을 했대요. 네가 네. 보수 우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상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했는데도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다 있으면서 네. 잠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아갖고 요번에 터뜨린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단톡방에서 활동하실 때 가짜뉴스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그림 같은 거 아니면은 또 가짜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된 거 올리거나 하면은 그거 다 고소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 요번에 서부 지원 사건에서도 우리 유채고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느 방송에서 뭐냐면 당시에 우리 보수파 유튜버들도 동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찍었지만 좌파들이 작정을 하고 찍으면서 걔네들도 다 서부 지원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걔네는 처벌 안 받는다. 걔네는 조사 안 받는다. 그리고 걔네들은 취재가 목적이니까 서부 지원 안에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 보수파 학생들은 또는 청년들은 거기 들어갔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단톡방, 카톡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네이버 뭐라고 그랬지? 그 카페 그런 모든 곳에 위에 글 쓴 내용에 동조하는 것도 다 캡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 아니면은 또 이상한 딥페이크 영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도 가짜를 퍼날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정말 이상하게 여기저기에 들어온 가짜들이 우리를 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려고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근거 7번 뉴스예요. 지금 이게 우리 옆에 여기까지 칼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진짜 이 끝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재판관, 연구관 대상 악성 댓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대요. 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대요. 연구관, 재판관, 수사 의뢰. 그 다음 뉴스 볼게요. 8번. 오늘 속보로 계속 떴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 상대 가짜뉴스 증거 수집 중 수사 의뢰 논의. 그런데요. 제가 아까 논란 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헌법연구관, 중국인 이런 거 다 가짜라고 그걸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냐면 헌재에서 말입니다. 헌법재판연구관과 재판관에 대해서 가짜뉴스, 악성 댓글 이런 것도 전부 다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관의 대표는 문영배 지금 집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민노총 하소인이라든지 음란수계 문영배 이런 식의 어떤 구호 등을 외치고 또는 플랜카드를 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인이 해야지 왜 저희 헌법재판소가 나서가지고 대신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요, 저번에 서부지법이었나 어디 법원이었는데 네. 거기 판사를 막 모욕을 하니까 법원이 나서서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때 서부지원이었죠. 그랬나요? 네네. 이번에는 헌재에서 네. 헌재에서 재판관, 연구관 대상으로 악성 댓글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TF에서 문영배가 흔들었잖아요. 재판정에서 지가 흔들면서 야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TF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대로 내가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지가 흔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기억나시죠? 그거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문영배가 한 얘기인데 근데 9번 뉴스예요. 중국인 있는 거 아니야? 음모론. 국민의힘 헌재 TF 흔들기 가세 이래서 여러분 보세요. 헌재 TF 흔들기 가세 이러면서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사 보셨죠? 수사 의뢰하고요. 가짜 뉴스 증거 검토한다고 이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헌재 근데 안 바빠요? 지금 재판할 거 산더미 같은데 안 바쁘세요? 헌재? 그래서 10번 뉴스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헌재 성관이던 공무원 국적검증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그 TF 흔들었는데 재판 연구관이 누군지 모른다. 어제 저희가 이 방송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국가기관의 그런 연구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해당 부서의 담당 연구원이 누군지가 이름이 다 나와요. 전공이 뭐고 연락처 이런 게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소의 연구원들은 이름도 안 나오고 연락처도 없다. 자,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의혹을 PD님? 제기됐는데 네. 그거 보여주기 전에 마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뭐냐면 또 뭐가 문제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우리법연구회의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면서 거기 연구원을 많이 늘리면서 거기에 우리법연구회의 그런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넣었다는 의혹과 더불어서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 연구원 중에 중국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알려달라는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우리 26번 한 번만 보여주시고 정 변호사님 지금 26번 화면 보이면 네네. 어제처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26번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들어가 주세요. 자, 어제 들어갔던데. 지금 그 헌법재판연구원이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나 전부 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와 법무정책을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연구원 소개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원장 인사말 옆에 부서 소개가 있어요. 부서 소개를 하면 조직도가 나옵니다. 조직도 눌러보십시오. 예, 조직도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형사법제연구실, AI 미래정책연구실,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법무혁신연구실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맨 먼저 형사법제연구실 한번 눌러보시죠. 저걸 누르면 저기에 윤지영이라고 실장이 이름이 나오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담당하고 전화번호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키성, 김한균, 김유군, 권수진, 강태경 기타 등등해서 이름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실원들과 전공들이 다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연구원 한번 가보자고요. 27번으로 들어가 네. 주세요. 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인데요. 자, 그럼 똑같이 저기도 연구원 소개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원장 인사말이 있고 그 옆에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 눌러보십시오. 조직도 누르니까 헌법연구원장의 교수부장 밑에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저런 게 나와요. 자, 제도연구팀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전화번호 나오고 팀장이 누구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담당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제도연구팀장이 누군지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책임연구관이 누군지도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 옆에 적어놓은 걸 보면 그냥 두리뭉실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전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임연구관이 누군지 밝혀라. 한 10여 명쯤 되는 그 TF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라.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TF를 들어가 있는지 밝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밝히라고 하는 게 잘못됐어요? 보세요. 중앙선관위에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자.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 연구원들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이름을 밝히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저기 헌법재판연구소의 연구원의 무슨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TF가 있다고 해요. TF가 그럼 만들어준 도대체 그게 대본 같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개 안 해요. 그리고 재판연구관이 10여 명쯤 되어 보이는
그 TF 재판연구관이 누군지 물어보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왜 그것이 가리고 숨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뭐 자신 없겠죠. 짜고 치니까 지네끼리. 그 옛날에요. 2016년인지 17년인지 그 당시에 이해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괴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는 대변인이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 그때 회의에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정 변호사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네. 보수 괴멸이라니.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끔찍한 얘기 해드릴게요. 15번 뉴스 보여주세요. 15번 뉴스. 이재명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이래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고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래요.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요, 좌파들이 용어 혼란 전술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진보고 우리들은 고리타분한 보수다. 그래서 악습을 지키고 독재를 지키는 못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비방하다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제 중립적이 되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중도 보수 정당이래요, 민주당이. 그러면서요, 16번입니다.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린 원래 중도 보수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네가 보수래요. 지네가 보수. 국힘, 극우 범죄 정당.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수고 우리를 밀어가지고 니네는 극우야. 우리가 원래 보수야. 안철수입니까?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략인 거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보면 극자가 있고 극우가 있고 중간 그냥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간에 중도가 있다라고 치면 얘네들이 슬쩍 오른쪽으로 오면서 우리를 더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극우가 아닌데 우리를 극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극우로 몰아치려고 하니까 지네가 보수가 돼서 조금 더 보수 쪽으로 와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의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더 지지하게 만들려는 말 그대로 이건 정치공학적 어떤 발언에 불과하다. 근데 제가 이재명 연구를 좀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했더니 이재명 쪽에 17번 보여주세요. 진성준이 민주당 중도 보수적 스탠스 맞지만 진보 지향에 온갖 말 다 갖다 붙였어요. 좋은 건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얘기할 게 진보라는 말이 가지는 이런 긍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니까 우리는 보수지만 진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1 보세요. 박지원이 튀어나왔어요. 실언 사과해라. 실언 사과해라. 진성준이 진보 가치를 지향한다.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19번 김문수 장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도 보수 이재명 발언에 이성만이 진보적 공직자 청렴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20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발언에 민주당이 그것이 당대표의 의지. 이거 뭐예요 지금. 얘네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평생 지가 당대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근데 이재명 한 명이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그러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됩니까? 그게 제대로 된 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당대표의 의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요, 최근에 책 낸 거 아시죠? 네, 그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책을 냈는데, 그러면서 나 민주당 가겠다. 이제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중도보수 되겠죠. 지금 재밌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연결시켰는지 보세요. 이 이재명이가요? 21번 뉴스 보세요. 여러분이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더니 정 변호사님도 잊어먹었더라고요. 저는 안 잊어먹죠. 21번 뉴스 보여주세요. 이재명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TK 지지율이 9%에서 28%까지 급등을 했을 때요. 저거 기억나시죠? 네. 이재명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몰라요. 안동이에요, 안동. 그래요? 경상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동이나 이렇게 경북에 와서 나 경상도 사람이고 안동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저 박근혜 존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TK 쪽에서 무슨 얘기가 들었냐?
야, 이재명도 우리 고향 사람이래. 저렇게 지지율이 예, 올라가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하네. 아이, 뭐 우리 동양인데 이러면서 지지도가 코풀에서 28%로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22번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재명이 다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읽어주세요. 아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명 말 바꾸는 거 보니까 저는 있잖아요. 오늘 이 정도는 해야지 당대표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재명은요.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뭐가요? 보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일반 대중을 향해서. 네. 연설을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건 어디서 얘기했어요? 지네 민주당 애들 모인 자리에서 저 바보들 말이야. 내가 지 좋아한다고 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아. 저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한 표 더 만들어내려고 보수우파 국민들이 많은 경상북도에 가가지고 저 안동 사람입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순진무구한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이러면서 지지해 주니까 속으로 뭐예요? 이 바보들, 이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득거리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야,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 한마디 했더니 세상에 나를 이렇게 지지해 준다. 근데 내가 존경할 리가 있냐? 킥킥킥. 그러니까 이러다가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중도 보수라고 했는데 쟤네들 믿더라? 나 보수라고 했다? 믿더라? 이번에도 크크크 할까요?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뭡니까? 지금도 치핑하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되게 무시무시한 거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23번 뉴스입니다. 한동훈이요 책을 냈어요. 오늘부터 팔리기 시작했다는데요. 팔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지? 신청. 근데요 지금 폭발적으로 책을 사고 있대요. 자, 기사 보여주세요. 23번. 정 변호사님 제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 한동훈이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일단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요. 그리고 뭘 또 국민이 먼저예요? 한동훈의 선택인데. 네. 근데 이제 출판사가 메디치 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그 출판사는 뭐죠? 그렇죠. 근데 메디치가 뭐가 어때서 이러는데 여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좌파들이 책을 낼 때 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거 볼까요? 25번 뉴스 보여주세요. 네,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기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니요, 저기 한동훈 출판이죠. 조국 이름요. 근데 거기서 낸 게 조국, 송영길, 김경수 이런 사람들을 다 띄워준 출판사라고 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2008년도에 기자 출신인 김현종 대표가 만든 겁니다. 17년 동안 좌파 이념을 설파하는 책들, 좌파 진영의 핵심 인사들의 책을 펴내면서 좌파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여러분, 좌파의 산실에 네네. 한동훈이요 책을 냈대요. 네,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다 나오네요. 네. 책 보세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국의 경우에는요,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이라는 책이랑요, 조국 오디세이 이런 책을 냈고요. 이재명도 냈어요. 이재명이 무슨 책을 냈냐?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런 거 썼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글쓰기 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우는 민주당 1999년에서 2024년. 그리고 박지원이 책도 냈어요. 지금 DJ라면. 또 문재인 책도 냈습니다. 승부사 문재인. 그 최근에 사면받은 김경수도 썼어요.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이런 책도 쓴대라니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 출판사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저와 정준길 변호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탄핵은 무효다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가 신뢰북스라는 데예요.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용기였어요. 쓴 저희도 목숨 걸고 썼는데요. 이 출판사 사장님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책을 썼습니다. 냈습니다. 맞아요. 신뢰북수. 딱 우리 증거 보여주세요. 신뢰북수예요. 출판사 사장님은요, 탄핵은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무효인 이 내용을 저희가 적겠다고 했더니 기꺼이 이 책을 출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차마 말 못하는 책들도 몇 개 있어요. 더 위험한 순간에도 그 책도 출판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출판사 사장은 그 책과 결이 같아요. 우리 출판사 사장님요, 매일매일 나라 걱정하고 있고 매일매일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당시에 우리와 똑같은 이념과 똑같은 생각과 동지애로 이 책을 출판하게 하신 분이에요. 탄핵은 무효다 책이에요. 저희가 지금 적은 책이에요. 언제? 미쳤죠. 문재인 정권 안에 썼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쳤어요. 저기 나오네요. 2019년 9월 30일. 독립운동 하듯이 썼습니다. 저희요? 이 책 쓰고요.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출판사 사장님이 이 책을 기꺼이, 맞아요. 저 용기 있게 썼는데요. 쓰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출판사 사장님이 또 이 책을 또 출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은 없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죽음과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쓴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이 출판사도요, 똑같이 신뢰북수예요. 출판사는요, 그 저자와 결을 같이 합니다. 출판사는요, 저자의 머릿속을 들어갑니다. 출판사는요, 저자하고 똑같은 한 몸이에요. 이 출판사 사장님은요, 지금도 이 방송 보십니다. 매일 보십니다. 아기 데리고 같이 보십니다. 왜? 저와 함께 나라 걱정을 하고 정준기 변호사님과 함께 나라 걱정을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책 한 권씩 사주세요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출판사 사장님 정말 손해 안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독립운동 하듯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쓴 책은요, 출판되기 전에 벌써 지금 1세, 2세 끝나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출판사는 결국 결 같은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채구나 제가 쓴 그 탄핵은 무효다 이런 책을 여기 지금 김현종 대표한테 갖다 주고 책 좀 냅시다 그럼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탄핵은 무효다 책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인이었다면 해줬겠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자기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여러분이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그러니까 창의성이에요. 한동훈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꺼이 줄까요? 책까지 썼는데.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도 보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또 나중에 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그래서 본인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럼 우리 한동훈이를 밉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하도 기도 안 찹니다. 자, 정준기 변호사님, 네. 18번 뉴스부터는 쭉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김문수 우리 저희 장관께서 그 이재명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이승만이 진보적 아니, 이거 아닌데요? 18번 뉴스인데요. 18번이 없는데요 여기? 18번 뉴스요? 없어요. 정 변호사님, 이거 기사 어떻게, 18번 기사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네. 뒤에 있잖아요. 제가 18번이라고 했잖아요. 18번인데 이거 번호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자, 최근에 말입니다. 그 민주당 애들이 계속 그 명태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명태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확실하게 탄핵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단두대에 올리려고 이제 쟤네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대선과 관련돼서 우리 쪽의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세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시장이랑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측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있었던 이후에 함께 있었던 김모 씨라는 그 오세훈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선거 여론조사비를 3천만 원인가 대신 내줬다라는 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이게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옛날 경남지사 할 당시에 뭐 20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황금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야, 황금폰 까봐. 응? 거기에 나랑 통화한 거 없잖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카톡이 하나 싹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카톡을 보니까 아들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통화를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명태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과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한 번 통화했다. 딱 한 번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화 내용에 보니까 이래요. 정권 교체 후 김건희 여사를 팔며 하도 실세라고 거들먹거리는 전화를 받아서 더러워서 잘해라 라고 한마디 건넨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요, 제가 제 기준에 얼척없는 사람들을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34번 뉴스입니다. 저는 우리 당인지 아닌지도 이제 막 헷갈려요. 김성태, 간신으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왔다. 간신으로부터, 미안합니다. 제가 웃어서. 저 이거 기사 보고요, 간신이 누굴까 궁금했었어요. 자, 김성태가 간신으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 35번 뉴스요. 여러분 보세요. 간신을 간신이라고 했더니 이철규한테서 고소장이 날아왔다. 정 변호사님. 네. 같은 당 아니에요? 같은 당이죠.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김성태가 적어도 저는 이철규 의원한테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서 보세요. 김성태가 내가 주문했던 것은 염치였다. 수치를 아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왜 못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김성태라는 사람이 염치, 수치를 아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김성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36번 뉴스입니다. 김성태가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개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김성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나와서 호수에 뜬달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갖고 계속 얘기한다. 아니 아무도 국회의원을 끌어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 호수에 뜬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성태가 비아냥거리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다. 자신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무슨 문학 청년 됐나 운운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낯뜨거운 얘기입니다. 자, 36-1입니다. 김성태는요, 김용현, 차지철, 장세동 이미지 의도한 것.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김성태는 은인자중해야 돼요. 김성태한테 공천 안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요. 김성태가 당시에 그 딸내미 문제로 집행유예인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공천을 안 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한동훈을 미워하거나 한동훈을 비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지가 나서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근데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단식 2장 베내민 거요? 아니요, 단지 그것보다 더 나쁜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는 날요. 바른당 애들이 막 춤추는 사진이 있어요. 아, 그거 검색되나요? 어? 제가 바른정당 춤추는 김성태 이거 혹시 검색되면 검색 좀 해주시고요. 2017년 3월 10일 바른정당 김성태라고 검색을 하면 해서 그 이미지 누르면 그 사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김성태랑 옆에 한 사람 우리가 또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히덕거리면서 신이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고 춤추던 애거든요. 38번. 띄워주세요. 역시.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유. 저런자이러니까 저런자. 자, 38번 뉴스 보여주세요. 38번.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가? 38번 뉴스 보여주세요. 38번 뉴스요. 자, 정 변호사님 저 뭐야?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김성태 뭐 전직 내가 직업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저기 전봇대 타다가 아니 그건 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거 본인이 무슨 법을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도덕적 우위 이런 얘기 할 자격이나 있어요? 더군다나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꼭 제가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합니까? 자, 더군다나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던 김성태가요. 자, 바로 다시 제가 가보겠습니다. 35번이에요. 35번. 간신이라고 했더니 이철규한테 고소장 날라와. 간신이라고 하면은 이거 모욕죄 되죠? 당연히 모욕죄 되죠. 저 이철규 우리 의원님, 저 김성태가 이렇게 하는 행동 보고요.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추가 고소장 꼭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님 화이팅. 여러분 우리 이철규 의원님한테 화이팅을 외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39번 뉴스입니다. 이 사람도 이상해요. 여러분 이 사람 이상해요. 유승민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 많아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아니 왜 이래요? 아니 뭘 풀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혹시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풀고 싶었으면 진작 풀었어야죠. 물론 풀릴 수도 없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유승민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승민이가 원래 비례국회의원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비례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에 부산 동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보통 보궐선거가 생기면요.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지역구에 나가는 경우는요. 매우 이례적이고 없어요. 왜 그래요? 비례대표 자체가 뭡니까? 혜택이잖아요. 더군다나 대구라는 지역에 지역구 후보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적어도 2번, 3번 이상 앞으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례대표였던 유승민이 보궐선거가 부산 동구에서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본인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거기에 지역구에 나가게 공천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유승민이 오늘날의 유승민의 정치적 베이스와 입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아무튼 튀어나오고 있는 이 소식을 하다 보니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41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박지원이 고발됐다고요? 그 오빠 빨리 계엄해 라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이 82이나 되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박지원이 성대 묘사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다 지은 거죠. 지가 지은 거잖아요. 지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가. 우리가 어제 이 방송에서 저 말을 한 박지원은 고발해라. 고발해야 된다. 안 되면 우리 오상종 단장한테 얘기해서 바로 고발 조치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송을 대통령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박지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잘했습니다. 42번입니다. 네. 김근식이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석기보다 더 나갔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석기, 김성태, 그 다음에 유승민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쫙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냥 민주당에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준계 변호사님. 네. 오늘 제일 쇼킹한 뉴스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제일 쇼킹한 뉴스가 뭐였습니까? 제가 진짜 가슴 아프고 쇼킹한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5번 뉴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앓고 있는 90대 할머니를요, 70대 이장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할머니가 치매여서 딸이 집안에 CCTV를 설치해놔서 그걸 봤다고 합니다. 그 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방금 여러 가지 뉴스를 다 봤지만 이렇게 인면수심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정 변호사님, 진짜 저런 사람들 어떻게 좀 안 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세상이 이제 뭐 상식이 없어지고 정말 도덕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오늘 그 탄핵소추 사건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선고일은 추정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헌법재판 사건이 지금 추정돼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 문영배랑 이미선이 그만둘 때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단 구전 광고 녹용 한 잔을 드시게 하고 네. 정 변호사님한테 멘트 몇 개만 더 듣겠습니다. 네. 구전 녹용 광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진짜 이거는 읽으려니까 진짜 계속 애국 녹용이라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구전 녹용편을 32% 특별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 녹용이라고 문자만 보내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정준계 변호사님, 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아시다시피 재심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또 새로 법안 낸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아까 선고유예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 내일 또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 오전 중에 그 형사 사건 그 사전 준비 1차 준비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나서 구속을 과연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곧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10차 또 헌법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에는 특히 한덕수 총리도 나오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옵니다. 홍장원은 뭐 이제 별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걔는 뭐 거짓말하는 애니까 빼고서라도 의외로 이제 두 사람 조지호와 그 다음에 우리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이 우리 헌법재판관들한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 권좌에서 내릴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되게 이렇게 중요한 그런 어떤 두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힘내시고 우리 한덕수 총리도 힘내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곽종군처럼 그죠? 살라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진실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권익위원장이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걸 보면서요. 참, 곽종근 얼굴 한 번만 띄워주세요, 피디님. 곽종근. 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 곽종근을 한 거 보면서요. 예, 대한민국이 공익신고자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에 정말 비분감개합니다. 저자가 공익신고자로 권익위원장이 정하는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 제 멘트로요. 한동훈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이재명, 조국 등을 출판한 출판사군요. 네, 저는 우리 출판사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책 출판사 사장님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아까 어디서 파냐고 묻는데요. 교보문고요. 교보문고. 출판사 사장님 정말 앞으로도 제가 책
우파커 쓴다고 하면 꼭 출판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유여해의 적반하장은 매일 5시 여러분들께 꼬박꼬박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5시에 뵙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 내일 우리 재판 내용들 잘 저희가 또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야 돼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